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12년 만입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당직의 친윤계 인사를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은 총선 6개월 전 비대위 체제를 제안하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낸 변호사가 자신을 염탐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을 바꿨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폭력 등 이른바 건폭 단속을 3개월 동안 벌여 노조원 29명을 구속했습니다. 실제 조폭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지만 20km가량을 난폭 운전하며 달아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 한미가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 다음 주 후반에는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가 복원되는 것이어서 외교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은 일로 평가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주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과 함께 배우자 간 친교 행사도 잡혔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대통령실은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건데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과 12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으로만 2차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동행해 경제 분야의 한일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일정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방문과 5월 G7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연쇄회담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까지 성사될 경우 한미일 삼각협력의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어렵게 회담은 성사됐지만 결과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로 화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것인지는 또 그 다음의 문제고요. 당장은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참여할 미래청년재단 구상이 이 기간 중에 발표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취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이렇게 다뤄나가는.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먼저 매듭 지은 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행사도 추진 중인데 이 자리에서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이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조치와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発足以降、日韓間では首脳間を含め緊密な意思疎通が行われてきています。 다만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조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1년 뒤 총선에서 국회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당직 인선에도 착수했는데 내년 총선을 이끌 사무총장이 특히 관심입니다. 누가 유력하게 떠오르는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은 김기현 대표는 방명록에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첫 최고위 회의에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김 대표는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되찾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당직 인선에도 착수했는데 비서실장엔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초선의 구작은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사무총장으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합니다. 이철규 의원이라도 이미 사무부총장을 거치고 당내 사정이 밝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부총장은 김 대표와 가까운 박성민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대변인은 강민국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이번 주말까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지도부와 다음 주 월요일 만찬 회동을 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계기, 이 대표 측에서 보면 배신을 하게 된 계기가 가짜 변호사 때문이어서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이 대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을 했는데 이 대표가 보낸 변호사는 변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정보를 캐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극단 선택까지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신까지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제 최측근하고 강화문 같이 가자고. 하지만 지난해 구속기간 중 일명 가짜 변호사 소동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됐을 때 캠프 윗선에서 보냈다며 김모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재판엔 들어오지도 않고 이 대표와 대장동 기사 관련 정보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는 내용을 탐색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 증언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자백한 이유여서 염탐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2월에서 3월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힘들어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을 요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그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는데도 북송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에게는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복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으로 압송된 탈북 어민이 북송을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송 사흘 전인 4일 새벽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김준환 3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귀순 진정성이 없으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차장은 실무부서에서 2번이나 반대했다며 난감했지만 서 전 원장은
그냥 해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아침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도 법무비서관이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이번엔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북송 결정을 정당화할 추가 법리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려고 실무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북송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모친상 당시 북한 김정은이 보낸 조의문에 대해 감사 친서를 보낼 예정이었고 어민을 북송함으로써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기회로 삼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날 25일 예정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려 했다는 겁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데 국회에서는 정 변호사 인선 과정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전정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순신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민들과 경찰관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형태는 두 번 다시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고의로 숨겼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정 변호사가 법무부가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 직계존비속이 민사, 행정소송에 관계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정부의 부실 검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그런 권력형 학폭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학교 폭력은 범죄다. 가르쳐줘야만이 그래야 엄격하게 저는 교육이 된다. 강제전학 처분까지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도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고 요청드리고요. 수사가 의뢰가 돼야 된다고. 서울대 측은 이와 관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감점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피해 면적이 올해 처음으로 100헥타르를 훌쩍 넘은 큰 산불이었는데 산림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갈퀴로 늘어선 화선을 저지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한 경남 합천 산불이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합천 산불의 주불은 꺼졌지만 이렇게 잔불은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이 지중화가 돼가지고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물을 계속 까디면서 갖다 부어야 됩니다. 이번 산불은 축구장 228개 면적인 163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1m에 골바람까지 불며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불길이 민가 앞까지 덮치면서 7개 마을 20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밤새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여기 딱 붙었다가 또 조금 있으면 저기 또 붙었는 거야. 이거 보고 있는데 요만큼 타고 있는데 저쪽에 또 붙어. 그 세 군데가 불이 튀어와갖고. 관할 지자체는 산 중턱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 밑에서 발화가 됐다고 하면 쓰레기 태우는 원인을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상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당국은 남은 헬기와 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뒷불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산불이 한번 나면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피해가 막심한데 요즘 들어 산불이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크게 나는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홍미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봄이 되면 산불이 유난히 잦죠? 네, 산불은 보통 봄철에 몰리는데요. 1년 중 60% 가까이가 요즘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발생 건수가 유독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벌써 217건에 이릅니다. 이 평년 같은 기간의 1.6배 수준으로 이 3월 들어서는 하루에 10건 이상씩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하군요.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울진 삼척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2만 헥타르를 태웠던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이 기존 산불 대응 체계는 피해 면적의 3천 헥타르까지만, 그러니까 3단계까지 뿐이었는데요. 울진 삼척 산불 이후 이 최고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예, 뭐 더 조심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산불이 더 작고 그리고 규모도 더 커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와 올해 모두 비가 너무 적었던 데다가 이 편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내륙쪽으로 번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연간 전체로는 등산객이나 이 캠핑족 등 입산자의 부주의 탓이 가장 컸습니다. 예. 그리고 봄철에는 농사전, 보리대 같은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허가된 소각장이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좀 있고요. 농사 짓고 남은 어떤 영농 부산물이라든지 논밭두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태워버리고 싶은, 그래야 또 다음 농사 준비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예, 결국 뭐 담배꽁초라든지 불법 소각만 막아도 산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실수든 고의든 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당국이나 지자체의 뭐 장비라든지 인력은 충분합니까? 네, 장비나 인력도 문제인데요. 이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연기가 심하면 헬기 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현장에 이 진화 차량이나 장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임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협곡이 많고 경사가 급한 우리나라 구조상 이 공사가 쉽지는 않지만 예산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 가장 큰 핵심은 진화 자원들이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고층 건물에 보면은 소방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산림에서는 임도가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잘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 특히 5월, 6월 봄에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건폭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3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서 2,800명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조합원이 80% 가까이가 됐습니다. 노조 간판을 내걸고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노조원이 공사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관과의 몸싸움도 서슴지 않습니다. 출입로에 떨어뜨린 동전을 줍는다며 여럿이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장 길목을 아예 노조 차량이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현장 진입이 막힌 작업자는 노조원들이 길을 터줄 때까지 한없이 기다립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소위 건폭을 특별 단속해 2,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원예비와 전인비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돈을 빼앗은 사례가 75.2%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아서는 등의 업무 방해가 1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직접 노조를 만들어 돈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 진행 과정에서 갈취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조폭의 개입이나 노조를 빙자한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 갈취가 확인되는. 경찰에 적발된 2,800여 명 가운데 77%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 12명을 포함해 29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상위단체의 조직적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화물차를 몰며 약 20km를 난폭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추격 중에 실탄도 발사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 한 대가 보행자들이 걷고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하더니 옆으로 쓰러집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즉각 화물차를 포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평택에서 화물차로 난폭 운전을 벌이던 5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깨소리는 안 되는 경찰차 양쪽으로 들이받고 난리도 아니었지. A씨는 난폭 운전 신고가 접수된 안성 나들목에서부터 약 20km를 이동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평택역 인근에서는 화물차와 경찰이 쫓고 쫓기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화물차 바퀴에 실탄 3발을 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난폭 운전이 이어지면서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가 파손됐고 경찰 4명과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횡설수설하며 범행 과정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시고 있어갖고 검사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새벽 시간 강원도 동해에서 40대 부사관이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부사관은 크게 다쳤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외상 하나 없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남편의 범행 정황을 CCTV에서 포착하고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겼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색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47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굴다리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단독 사고로 신고됐고 많이 다쳤고 그 CCTV에 SUV 차량이 옹벽을 충돌한 상황. 강원 지역의 한 부대에서 원사로 근무 중인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친 채 구조됐고 아내인 41살 B씨가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이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A씨와 달리 숨진 B씨에게선 교통사고 외상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 CCTV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이곳을 수차례 맴도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거지 인근 CCTV에선 모포로 무언가를 감싼 채 차량 조수석에 싣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물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깊이 좀 수사를 했죠. 이제 동선 같은 것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범행 혐의가 인정돼요. CCTV 등 관련 자료를 군사경찰에 넘긴 경찰은 B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군사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면 긴급 체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산모들 많은데요. 유명 배우가 이용해서 화제가 됐던 강남의 초고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주에 1,700만 원이나 내는 조리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박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지난 2일 이곳에 머물던 신생아 15명 가운데 3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최첨단 환기 시스템, 산모에 대한 마사지 등을 제공하며 2주에 최대 1,7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감염관리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건 통보를 따로 받지 않았고요.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RSV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건 뭐냐면 무호흡이나 이런 걸 발생해서 애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시설로 분류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란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에서 2,04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감염 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금요일 휴가를 선호하죠. 이 주말을 붙여서 3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인데 주변 동료들과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매번 금요일 휴가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한 기관장은 달랐습니다. 1년 동안 40일에 가까운 질병 휴가를 썼는데 주로 금요일에 집중해 사용했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지적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원전 종사자의 질병 예방과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연구 등을 담당하는 방사선 보건원. 한국수력원자력 산하로 기관장은 핵의학과 의사 출신인 김모 원장입니다. 그런데 김 원장이 질병 휴가를 자주, 그것도 금요일에 쓰는 일이 잦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사선 보건원은 김 원장의 지난해 근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김 원장이 쓴 질병 휴가는 39일. 이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23일이 주말 직전인 금요일에 집중됐습니다. 2주에 한 번 가까이 사실상 주 4일 근무와 3일 연휴가 된 셈입니다. 특히 6월은 금요일마다, 5월과 8월, 10월은 한 번을 제외하고 금요일마다 치과를 간다며 질병 휴가를 냈습니다. 규정상 질병 휴가는 연 60일까지 가능하지만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진단서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취재 이후 뒤늦게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을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상급 기관인 한수원은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고 보건원 측도 이런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상은 있지만 그 부분 앞에가 좀 비용이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은 김 원장. 질병 휴가 동안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 대출자는 손안의 핸드폰으로 금리가 더 저렴한 은행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은행 간 경쟁 유발로 금리 인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오모 씨. 가스비, 식재료비까지 줄줄이 오르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크게 불어나면서 걱정이 큽니다. 이자라도 줄여보려고 은행 곳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마땅한 상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졌죠. 대출이 좀 더 싼 곳을 바로 보긴 알아봤는데 그거보다 싼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동안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으려면 은행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오는 5월 가동합니다. 정부의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19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두 53곳,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합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도 플랫폼 운영사로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도 추진합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계대출 1,053조 4천억 원 가운데 76%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반쪽짜리 실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가 덜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 더 싼 금리를 찾아 거액의 머니무브가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 청약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4.8대 1을 기록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16배 급등한 겁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해제로 시장에 온기가 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건데요. 배상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일반 가구 98가구 모집에 2만 명 가까이 몰려 2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년 면적 59제곱미터 A타입은 경쟁률이 무려 356대 1에 달했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은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트도 크게 있고 시설도 좋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디 나가기도 편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산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풀리고 서울의 중소형 평형 추첨제 보완이 청약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일산 부동산 정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 실거주 투자 수요자도 있고 1주택자가 이제 갈아타기 위한 수요자도 있고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엔 규제 완화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대 1로 0.3대 1에 불과했던 그 전달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청약 미달률도 33.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단지별로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지난달 분양한 전국 6개 아파트 가운데 수원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일부 아파트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될 곳만 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당선 1주년을 맞았지만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고 울산의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약속했던 9조 원짜리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1주년을 자축하기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해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시대를 연다는 글자 위로 삽에 담긴 흙을 쏟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당시 약속한 석유화 건설 사업 샤인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습니다. 투자액만 총 9조 3천억 원, 국내 석유화학 사업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5개월 만에 울산을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생산 시설인 현대차 울산 공장도 방문했는데 현대차 측은 올해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최대 생산, 수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을 수 있는 자동차 대수는 7,500대 되겠습니다. 한 번 실어 나갈 수 있는 자동차 대수. 여기에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전통시장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울산 근무에 아주 잘 나가네요. 대통령실은 당선 1주년을 자축하기엔 주변 정세와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민생을 돌보는 일정 자체가 1주년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은 과거 위조 지폐나 마약 유통을 통해서 외화 벌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해커를 양성하고 고용해서 가상화폐 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기론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조 원을 해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킹 자체보다는 해킹한 가상화폐 현금화를 막는 쪽으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첫 성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한미 안보당국은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해킹한 160만 불, 21억 원가량의 가상화폐 동결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해커에 대한 정보가 많은 한국이 거래소와 연결된 북한 소유 추정 계좌, 이른바 도둑 계좌를 식별해 통보하면 미국이 전 세계 거래소와 협력해 현금화를 막는 방식으로 공조가 이뤄졌습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10분 안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긴급한 작전에서 양국이 손발을 잘 맞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현금화를 막는 사이버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지난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조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될 의제를 이제 아주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전 한미가 역할을 분담하는 사이버 공조 방안을 미 NSC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미 정보 당국의 첫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정권 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위협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발간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궁극적인 정권 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국제사회가 언젠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새롭게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가상화폐 탈출뿐 아니라 미국 내 핵심 기반 시설망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이런 이유로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이란도 중대 위협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러시아가 3주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 장악이 임박하면서 이 기세를 잇기 위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타격이 커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여러 채가 하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도 전력의 40%가 끊기는 등 러시아가 10개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90발에 가까운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가 최대 교전 지역인 바흐무트 점령이 가시권에 들자 기세를 잇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러시아 용병단이 바흐무트 3면을 포위했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는 반년 넘게 이곳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Взятие его под контроль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альнейшие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вглубь обороны ВСУ. 바흐무트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거점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이 뚫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경로를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의 바흐무트 점령이 임박했다고 내다봤습니다. 동부를 내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군은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 바흐무트 서쪽 지역의 방어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차세대 프리미엄 TV로 각광받는 올레드 TV 시장의 전통 강자는 LG전자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올레드 TV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LG는 강자답게 여유만만한 모습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한 올레드 TV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내놓은 올레드 TV 신제품입니다. 기존 LCD TV 기반의 필름을 씌워 색상을 구현하던 QLED 전략을 수정해 올레드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OLED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을. 기존 LCD TV와 달리 발열판이 없는 올레드 TV는 얇고 고화질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프리미엄 TV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 1위의 지위를 내세우며 프리미엄 시장 1위 LG를 겨냥했습니다. 삼성의 도전을 받는 LG전자는 올레드 TV 업그레이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90인치에 이르는 초대형 올레드 TV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전원선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앤 TV와 인공지능 음향 기술 탑재 등 올레드 TV 10년의 기술을 장착한 20여 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진입을 반기는 자신감까지 보였습니다. 새롭게
조인을 하는 업체들이 많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한국의 경쟁사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향후에도 올레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의 점유율로 올레드 TV 시장을 선점한 LG전자, 10년 만에 재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 다전명가 두 기업의 올레드 TV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버터 맥주라는 이름으로 젊은 층의 인기를 끈 한 수제 맥주 업체가 식약처에 고발당했습니다.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제품명을 쓴 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제조사 측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버터 맥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블랑제리베르 맥주입니다. 맥주 캔에 적힌 베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말로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고 이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버터하면 좀 풍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맥주도 약간 그런 맛이 나겠다 생각을 했죠. 저도 방금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4개 제품에 대해 1개월 제조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설령인이 상표가 됐다 하더라도 제품명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원재료 버터를 써야 버터라는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제조사 부르그루 측은 버터 맥주라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베르는 의류와 가방 등에 이미 사용되어 온 상표일 뿐 해당 맥주의 제품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버터 맥주라고 광고하고 판매한 GS 리테일도 허위 표시와 과대 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식약처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모래밭을 지나가던 개미가 깔때기처럼 파인 함정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숨어있던 벌레가 잽싸게 모래를 끼얹어 가두죠. 큰 턱으로 개미를 물어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개미 지옥을 파놓고 개미가 걸려드는 족족 잡아먹는 개미 귀신인데 덩치가 10배나 큰 곤충도 꼼짝 못합니다. 개미 귀신, 그 이름처럼 흉하게 생겼죠. 그러나 자라나서 허물을 벗으면 날개가 비단처럼 고운 명주 잠자리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화의 상징으로 일컫곤 하죠. 하지만 끝이 마음에 든다고 수단도 과정도 다 좋다고 할 수는 있을까요? 삼김 시대까지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했습니다. 당 대표가 있었지만 당직 인선도 선거 공천권도 대통령이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삼김 시대가 끝나고 형식상 당권과 대권이 분리된 뒤로도 수직적인 당청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을 가리켜 여의도 출장소라거나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바락이라는 비아냥이 여당 안팎에서 그치지 않았죠.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갖는 상징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국민의힘 46만여 당원들이 안정을 택한 것도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이 흔들리면서 여당도 같이 흔들렸으니까요. 반짝하던 견제론도 끝까지 힘을 쓰진 못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친윤 일색으로 구성됐습니다.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비로소 친정체제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을 하고도 논란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었고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를 지나 8달 만에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다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바꿔서 민심 1위 주자를 주저앉혔고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이런저런 논란 끝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는 국정 운영의 적으로 몰렸습니다. 아우러는 더하기 정치가 아니라 배척하는 빼기 정치가 시종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만신창이가 된 당부터 추스르는 것이 김기현 새 대표의 급선무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공천 관리로 내년 총선에 임하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윤핵관의 대리인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패한 대표가 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과거 대표 권한대행 당시에 민주당을 향해 질타했던 이 말이 이제 온전히 그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윤심, 당심, 그리고 민심이었습니다. 3월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을 정도로 연일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는데요. 광주가 26도까지 치솟겠고요. 대전 25도, 서울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최저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6도, 전주는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봄 날씨를 마음껏 즐기기엔 힘들겠습니다. 서울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매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9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